네로에게는 파트라슈 말고도 자신이 꿈에 대해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더 있었어요. 바로 언덕 위 오래된 풍차 방앗간에 살고 있는 아로아였어요. 풍차 방앗간 주인인 아로아의 아버지는 온 마을을 통틀어 가장 유능한 농부였습니다. 아로아는 발그레하고 동글동글 부드러운 얼굴에 까만 눈동자가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스페인이 통치한 이후 그런 눈을 가진 플랜더스인들이 많아졌지요. 알바 총독 통치 증거로 스페인 예술 양식이 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위험 있는 궁정과 품위 있는 대저택들, 상인방에는 조각을 새겨두었지요. 그것은 문장으로 남겨진 역사이고 돌에 새겨진 시였습니다. 아로아는 네로와 파트라슈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들판이나 눈밭을 뛰어다니며 놀기도 하고 데이지 꽃이나 월귤, 나무 열매를 따기도 했어요. 낡은 잿빛 성당까지 함께 오르기도 하고 방앗간 안에서 환하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기도 했지요. 아로아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이였어요. 형제 자매도 없는 무남 동녀로 서지천으로 만든 파란 드레스에는 구멍 하나 없었고 축제날 장에 가면 금박을 입힌 견과류와 설탕 묻힌 과자를 손에 잡히는 만큼 사곤 했어요. 아로아는 연한 금발이 곱슬머리 위에 엄마와 할머니가 쓰던 맥클린 레이스가 풍부하게 달린 미사포를 썼지요. 아로아는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어른들은 벌써 자기 아들과 어울리는 좋은 신부감이 될 거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로아는 자신이 물려받을 유산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천진난만하고 유쾌한 아이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앙다스 할아버지의 손자와 그 개를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아로아의 아버지 코제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다소 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코제 씨는 아이들이 풍차 뒤편에 꿀을 벤 목초지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리로 다가갔어요. 건초 속에는 자신이 어린 딸이 앉아 있었고 딸의 무릎 위에는 황갈색의 커다란 파트라슈가 머리를 누이고 있었어요. 둘은 양귀비와 보라색 수레국화로 엮은 화환을 두르고 있었지요. 네로는 소나무로 만든 깨끗한 목판 위에 숯으로 아로아와 파트라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딸을 신기하리만큼 그림을 보고 있던 풍차 방앗간 주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찾고 있는데 그곳에서 빈둥거리냐며 딸을 꾸짖고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는 아로아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 다음 돌아서더니 네로의 손에서 목판을 낚아챘습니다.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방앗간 주인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로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그립니다. 방앗간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일프랑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 우리 아로아의 모습을 잘 그렸으니 아마 그의 엄마가 좋아할 거다. 이 돈을 받고 그림을 나에게 다오. 그 말을 들은 네로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네로는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등 뒤로 감추었어요. 그림은 가지고 가세요. 하지만 돈은 받지 않겠어요. 저에게 언제나 잘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네로는 파트라슈를 부르더니 함께 풀밭을 가로질러 가버렸습니다. 그 돈만 있었다면 루벤스의 그 그림들을 보았을 텐데, 하지만 아루아의 그림을 팔 수는 없어. 그림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야. 네로가 파트라슈에게 속삭였습니다. 코제 씨는 쓸쓸한 마음으로 풍차 방앗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아내에게 말했지요. 아루아를 그 녀석과 어울리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랬다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 아이는 15살이고 아루아는 12살이야. 게다가 녀석은 제법 반반하게 생겼거든. 그 아이는 착하기까지 해요. 성실하고요. 아루아의 엄마가 참나무 뻐꾸기 시계와 밀랍 그리스도 순환상과 함께 난로 위에 올려놓은 소나무 판에 그린 그림을 즐겁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코제 씨가 포도주를 따라 마시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아루아의 엄마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크게 문제가 될까요? 아루아는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재산을 물려받을 거고, 그럼 둘 다 행복할 텐데요. 여자가 뭘 한다고 나서나? 코제 씨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가난뱅이에 불과해. 그리고 이렇게 화가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다니. 그건 가난뱅이보다 한심한 일이라고. 앞으로는 둘이 붙어 다니지 못하게 신경 좀 써. 그렇지 않으면 아루아를 수녀원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겁에 질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루아 엄마는 자신이 딸을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가난한 것 말고는 아무 죄 없는 어린 소년에게 자신이 남편이 잔인한 짓을 하는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친구에게서 아루아를 떼어놓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조용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이었던 네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틈날 때마다 파트라슈와 향하던 발걸음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자신이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풀밭에서 아루아의 초상화를 그린 것이 코제 나리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고 추측할 뿐이었지요. 그래서 아루아가 반갑게 달려와 자신의 손을 잡으면 네로는 자신보다 아루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안 돼, 아루아.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마. 너의 아버지는 내가 나 때문에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하셔.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하실 거야. 나리는 좋은 분이고 또 너를 많이 사랑하셔.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말자.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네로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파트라슈와 함께 해가 뜰 무렵 포플러 나무들이 길게 뻗은 가로수길에 나가도 예전처럼 모든 것들이 환해 보이지는 않았지요. 네로에게 붉은 풍차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었어요. 네로는 오고 가는 길에 풍차 옆에 멈춰서서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럴 때면 아루아는 낮은 쪽문으로 옅은 금발의 머리를 들어 내다보는 작고 발그스름한 손을 내밀어 파트라슈에게 뼈다귀나 빵 조각을 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파트라슈는 굳게 닫힌 풍차 방앗간 문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고 네로는 마음속의 아픔을 간직한 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한편 방앗간 아니 아루아는 난로가 옆 의자에 앉아 뜨개질감이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곡식이 든 자루와 방앗간 장비에 둘러싸여 일하고 있던 코제 씨는 자신의 의지를 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그 녀석은 가난뱅이에 게을러 터진 몽상가라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코제 씨는 나이대의 사람치고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 공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빗장을 걸어두고 문을 열지 않았지요. 그건 오랫동안 매일같이 인사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왔던 두 아이에게는 매정하고 슬픈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두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어준 건 목에 달린 기분을 맞춰준 파트라 슈뿐이었지요. 그래도 작은 소나무 그림판은 뻐꾸기 시계와 밀랍 그리스도 순환상과 함께 풍차 방앗간 부엌의 난로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물은 받아들였으면서 정작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네로는 가끔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성격 때문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 하느님이 무엇을 보내주시든 받아들여야 한단다. 제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할 수가 없거든. 네로는 할아버지의 이 말을 언제나 공손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달콤한 희망이 천재 소년을 유혹하는 듯 마음속에서 속삭였어요. 가난한 사람도 때론 선택할 수 있어. 위대해질 수 있는 선택 말이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지만 순수한 네로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하 옆 밀밭에 혼자 있는 네로를 우연히 발견한 아루아가 한달음에 달려와 네로를 꼭 껴안고는 애처롭게 흐느껴 울었어요. 다음 날은 아루아의 영명축일이었습니다. 매년 영명축일이면 큰 헛간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놀며 축하를 해주던 네로를 난생 처음 부모님이 초대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네로는 아루아에게 입을 맞추고는 신념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루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드린 그 나무판 그림이 언젠가는 천금의 값어치를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나를 문전박대 하시지는 않으시겠지. 언제나 나를 사랑해줘. 아루아, 내가 항상 나를 사랑해주면 난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만약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던 예쁜 아루아는 여자아이 특유의 애교로 입을 삐쭉 내밀고 새침하게 물었어요. 네로는 아루아에게서 눈을 들어 저 멀리 뾰족탑이 솟아있는 붉은색과 황갈색이 뒤섞인 플랜더스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로의 얼굴에 어린 사랑스럽고도 슬퍼 보이는 미소에 아루아는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면 죽어버리고 말 거야. 아루아. 네로가 숨죽여 말했습니다.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응석바지로 자란 아루아가 네로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네로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짓더니 웃자란 밀밭을 헤치며 저리로 가버렸어요. 네로의 눈앞에는 자신의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낯익은 고향 땅에 돌아와 아루아의 부모님에게 아루아를 만나겠다고 하니 거절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네로를 만나기 위해 떼지어 몰려와 서로의 귀에 속삭였지요. 네로 봤어? 남자 중에 남자가 됐어. 대단한 화가가 돼서 온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졌거든. 예전에는 개의 도움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가난뱅이 네로였을 뿐이었는데 말이야. 네로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자줏빛 모피를 입혀드리고 성자크 성당의 예배당에 있는 성가정, 그림 같은 초상화도 그려드렸어요. 또 파트라슈의 목에 금으로 된 목걸이를 매준 뒤 자신이 오른쪽에 세우고는 저희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라며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지요. 또 성당의 뾰족탑이 보이는 언덕에 하얀 대리석으로 궁전 같은 집을 짓고 멋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리고 가난하며 친구 하나 없지만 훌륭한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살게 했지요.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내리면 아니에요. 저에게 고마워할 게 아니라 루벤스님께 고마워하세요. 루벤스님이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로에게는 슬픈 아루아의 영명 축일이었지만 그 꿈들을 꾸며 걸어가는 동안 네로는 행복했습니다. 풍차 방앗간에서는 온 마을 아이들이 모여 커다란 디존 케이크와 아몬드가 박힌 브라반트 생강빵을 먹으며 웃고 노래했어요. 또 플루트와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더 춤을 추기도 했지요. 그동안 네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좁고 어두운 오두막에 쓸쓸히 돌아와 검은 빵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괜찮아, 파트라슈. 방앗간 집의 흥겨운 음악 소리가 방공기를 타고 들려오는 오두막 문간에 앉아 네로는 파트라슈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네로는 미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네로보다 경험이 많고 생각도 많은 파트라슈는 오늘 방앗간에서 함께 저녁을 먹지 못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트라슈는 코제시 곁을 지나갈 때마다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늘이 아루아의 영명축일아니니? 그날 밤 마른 지프로 만든 구석자리의 침대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로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로는 차라리 할아버지 기억이 좀 나빠져서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곳에 가지 않았니? 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더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신 것 같아 혼자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네로가 잘생긴 얼굴을 침대 위에 숙이며 머뭇 말했습니다. 눌레트 부인에게 부탁해서 와 있으라고 하면 될 것 아니야. 몇 번이나 그렇게 했잖아. 이유가 뭐니 네로? 아루아와 싸우기라도 한 거야? 할아버지가 다그쳤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로가 얼른 대답하며 뜨거워진 얼굴을 숙였어요. 사실은 코제나리가 저에게 올해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좀 화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지 않니? 네, 잘못한 건 없어요.